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세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전은요, 사실주의 소설인데요. 이 사실주의 소설이란 건 사실을 담는 것입니다. 자, 즉, 등장인물의 감정, 정서적, 이러한 것들이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실을 드러내는 소설입니다. 즉, 이 작품의 배경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918년의 조선의 모습입니다. 자, 1918년이라고 하면은 이 조선의 현실은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었나요? 맞아요. 바로 일제강점기였죠.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만세전입니다. 이 만세전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인화라는 인물인데요. 이 이인화라는 인물은요, 소설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인물은 바로 일본의 수도인 동경, 즉 도쿄죠. 도쿄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조선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공이 문학이에요. 그래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죠. 자, 이 인물은요, 도쿄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 즉 편지를 받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귀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식민 지배 현실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분노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써볼게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잘 몰랐던 식민 지배의 현실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동경에서 유학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집에서 돈이 있는 거고 식민지의 이 조선의 현실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공부나 그다음에 일본에서의 자신의 생활에 더 치중을 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선으로 다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식민 지배의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조선시대의 식민 지배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의 모습들을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은 어떻다? 사실주의 소설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교과서, 우리 천재 교과서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장면들은 이 이인화라는 인물이 동경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식민지 이 조선의 삶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했지만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 소설들은요. 전문이 아니라
발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설 전문을 읽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중단편이기 때문에 약 160페이지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어렵지 않게 이 작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이 소설 작품을 위주로 저는 설명해 드리겠지만 항상 그랬듯이 소설 작품은 전문을 반드시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인하라는 인물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고 선생님이 이 소설의 전체적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즉 이 전체적인 소설의 줄거리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국어 수업에서는 소설 구성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뚜렷하게 나누지 않아요. 뚜렷하게 나누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전문의 내용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위해서 저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정리를 해서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먼저 발단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동경 유학 중인 주인공 나는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나라는 인물이 나오겠죠. 나는이라고 되겠죠?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을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나는 동경의 술집이나 고베에 들려 아는 여성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이인하란 인물은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위독하라는 전보를 받고도 계속 배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동경의 술집에 가서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희롱하고 놀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시모노세키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경, 고베,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과정에서 고베에는 이제 그 음대생 을라를 만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놀다가 다시 시모노세키로 이동해서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위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교과서 수록된 부분들입니다. 나는 시모노세키에서 단 관부 연락선 안에서 배를 탔죠. 배 안에서 식민 지배의 폭력적인 실상을 알고 분노합니다. 자, 그 다음 절정 부분이 되겠네요. 절정은 부산에서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경성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지금의 수도 서울이죠. 경성으로 오면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더 잘 알게 된 나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깊은 환멸에 사로잡힙니다. 마지막 결말을 볼게요. 아내는 결국 죽어요. 그래서 경성에서
아내의 죽음을 지켜본 뒤에 나는 다시 동경으로 돌아옵니다. 여로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요, 지금 여로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로형 구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여행을 가면서 여행 경로를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경로, 즉 여로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발당이 시작된 부분의 장소는 동경이었어요. 도쿄죠.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고베.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동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고베에 들렸다가 어디로 간다? 네, 시모노세키로 갑니다. 여기로 가서 배를 타는 거죠. 시간이 다 있네요. 이렇게 이동을 계속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결정 부분에서는 부산에 내렸겠죠. 그래서 부산에 내렸고요. 이 부산에서 경성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김천 들렸다가 대전까지 들리게 되죠. 결말은 바로 경성, 서울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동을 한다라는 거 뭘 의미한다? 이 소설이 바로 여로형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로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소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만세전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재 교과서고요. 문학 교과서입니다. 176쪽 만세전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모두들 교과서 만세저 펴주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앞부분 줄거리가 등장을 하고 있지요. 자, 앞부분 줄거리. 자, 이 작품 제목 먼저 볼게요. 만세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세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나요? 네, 맞아요. 3.1 운동이 떠오르죠. 자, 이 작품은요, 만세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1919년 3.1 운동 직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만세전이라는 소설의 제목, 만세전은요, 원래 제목은 만세점이 아니었어요. 네, 만세전이 아니었고, 바로 이 무덤이었는데요. 묘지, 즉 묘지가 원래 만세전의 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묘지, 즉 무덤인데 이 묘지라는 제목으로 하였으나 나중에는 만세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묘지라는 단어가 주는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 때문에 이 만세전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세전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이 묘지라는 단어는 당대 조선의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검열해서 제목을 바꾸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 들어가 볼게요. 일본에서 유학 중인 나는 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1인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편지를 받고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나는 도쿄에서 기차로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관부 연락선에 올라 배 안의 목욕탕에 들렀다. 자, 여러분 도쿄에서 기차로 시모노세키까지 왔대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맞아, 여로형 구조라고 했죠. 여로형 구조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로형 구조 중요해요.
자, 그다음 관부 연락선에 올라타 배 안에 목욕탕에 들렀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장소가 되겠죠.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가 바로 관부 연락선에 올라 배 안에 있는 이 목욕탕입니다. 그럼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구나. 장소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여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본인 3명의 탕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인하가 그 탕에 같이 있습니다. 욕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3명이 막 대화를 하는데 한 명의 직업은 바로 뭐냐면 노동자 모집원이에요. 이 사람이 시골자라고 불리는 사람과 시골자 동행인 이렇게 2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돈을 버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어요? 라고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퍼렇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대요. 자, 여기서 이 훌륭한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노동자 모집원이 하는 일이죠. 바로 조선의 노동자를 일본 공장에 팔아 넘기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일은요, 단순히 직업을 알선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이 노동자 모집원은요. 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직업을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하에 사람을 팔는 인신매매나 다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진행해 가면 갈수록 알겠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소설의 이야기는 사실주의, 그러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썼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의 실제 이야기들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 우리는 또 문학작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욕실을 휙 둘러다 보고는 그 3인 이외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화에 무심한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렸대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노동자 모집인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한번 욕실을 휘 돌아 보았을까요? 주변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상은 쉬운 일이에요.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3번째나 되어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이 말씀이에요. 노동자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단어의 뜻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요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요. 옆에 교과서 옆에 날개에 보면 단어 뜻이 나와 있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낮추어 부르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선인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드러나죠. 즉 조선의 쿠리. 자, 쿠리라는 단어는 바로 육체 노동을 하는 종사하는 하층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쿨이라는 단어는 뭐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하층 노동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모집하는
내용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자도 여기까지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하듯이 웃어버렸대요.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작 불황배의 술중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떼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자의 말을 듣고 나는 이인하는 분노를 하고 있네요. 자,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자, 괄호 한번 열어볼게요. 자,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얘들아, 여기서 가련한 조선 노동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라는 인물이 조선 노동자들의 연민의식이 드러난다는 것을, 연민심정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의 지옥 같은, 얘들아, 봐봐.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이래요. 자, 지금 비유법을 쓰고 있네요. 일본 각지의 공장을 뭘로 비유하고 있다? 지상이 지옥이래요. 이게 바로 보조관념이 되고, 얘가 원관념이 되겠죠. 비유법 쓰고 있다는 거. 자, 일본 각지의 공장을 지옥, 지상의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그 일본 각지의 공장이 지상의 지옥 같은 공장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이때는 당대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고통을 겪었던 곳이 바로 일본 각지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인물의 분노와 관련이 있네요. 자, 당대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고통을 겪었던 곳입니다. 즉, 인물 나의 분노와 관련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는 필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작품 자체가 내신을 위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필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필기는 절대로 다 안 100%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만 한다면 필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소설을 지금 제가 가르치는 대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오직 고등학교 내신 공부를 위한 수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신 수업하고 수능 공부는 달라요, 여러분. 수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업 영상은 오로지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한 내신 동영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공주들은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10월달, 11월달 행사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졸지 말고 필기 다 못하면 일시정지 누르고 필기를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인물이 분노가 느껴지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자, 도적놈 같은 협작 불황배라는 단어. 그 다음에 상판떼기라는 이 단어들이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자, 나는 지금 이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이 누군데? 노동자 모집원이죠. 자, 네모박스한 하늘색으로 네모박스한 단어들은요. 노동자 모집원. 또는 그의 일부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일본인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죠. 요 부분들. 특히 이인하라는 인물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한 부분의 파트에 집중해서 공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 군주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이러는 게로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자의 형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바로 이자는요, 시골자를 얘기합니다. 앞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대화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시골자와 그다음 시골자 동행인 사람과 이제 노동자 모집을 셋이서 막 이야기를 하다 어떤 일을 합니까? 막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국에 조선에 처음 가냐 시골자에게 물어보니까 시골자 그렇다. 왜 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구에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군조로 일을 하고 있대요. 군조는 일본군의 계급 중 하나로 부사관, 즉 지금의 중사에 해당을 하는데요. 1910년대, 20년대엔요. 일본의 군인들이 통치를 하던 시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형이 군인이면은 어떻게 돼요? 인맥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골자 처음에 무시하다가 노동자 모집원이 무시를 하다가 시골자의 형이 군조라는 사실을 듣고 두 눈이 번쩍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인물도 이것을 캐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는 이런 생각도 하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었다. 궐자는 벙벙히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해 보고 빙긋 웃고 나서 또다시 말을 계속한대요. 자, 여러분 궐자라는 단어 뜻은 뭡니까? 글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죠. 자, 그리고 벙벙히라는 단어 뜻은 어리둥절하여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등분한다는 거는 한 사람만 오래 보는 게 아니라 둘이 시골자와 시골자 동행인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빙긋 웃고 나서 또다시 말을 지속합니다. 자, 여기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바로 열어볼게요. 자,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 고하니 이 남쪽은 내 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남만주로 기어 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재미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줄임배를 불르긴 고사하고 반년짝은 강냉이나 시래기로 부중이 나서 돼질 지경이면 번화한 대판 동경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수작으로 나도 하고 정을 하다시피 해오는 터인데 그러나 북선 지방은 인구도 적거니와 아직 우리 내지인의 세력이 여기같이 미치지를 못했으니까 비교적 그놈들은 평안히 살지만 그것도 미국에는 동양 쪽박을 차고 나서게 되리다 하하하 이렇게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남쪽 지방에 남선 지방에는 왜 노동자 응모하는 사람이 많고 북쪽에는 없느냐입니다. 그 이유 한번 볼게요. 남쪽에는 내지인이랍니다, 여러분. 이 내지인 누굴 의미하냐면 바로 일본 사람들을 뜻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면 어디에 먼저 내려요? 부산에 내리겠죠. 그러니까 남선 지방에 내지인, 즉 일본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와서 모든 세력을 잡기 때문에 즉 노동자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남선 지방이 많은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일본인들이 많이 있어서 식민 지배가 심하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다? 일본인이 많아서 또 내지인 누구다? 일본 사람이다. 자, 그래서 북으로 쫓겨서 남만주로 기어 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넌다는 건 일본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현해탄은 뭘 의미하냐면 대한해협의 남쪽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 현에 있는 서북쪽 바다예요. 즉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 바다를 건너는 거죠.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줄임배를 고사하고 반영짝은 간냉이로 시래기로 부증이 나서 돼질 지경.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기에 일제의 수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농사가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1년 12달 고생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쌀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쌀 맛있잖아요. 품종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 좋은 품종을 일본이 다 들고 수출합니다. 어디로? 일본으로. 싼 가격에 조선에서 싼 가격으로 사서 일본 가서 비싼 가격을 파니까 배부르는 자는 누구다? 일본인들만 배가 부르고 1년 내내 고생한 우리 조선의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네,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수탈로 인해 피폐해진 조선 농촌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번화한 대판은요 오사카입니다. 오사카고요. 동경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도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달콤한 말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작을 하면 다른 사람 당연히 농민들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도 가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일본의 세력이 북선 지방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 그곳 이제 조선인들도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살기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북선 지방이 사람들이 내지인 즉 일본인들이 많지 않아서 아직 응모하는 수가 적지만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북선 지방으로 일본의 세력이 확장되면 그곳 조선인들도 오래지 않아서 살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만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본 세력이 북선 지역으로 확장되면 그곳 조선인들도 오래지 않아 살기 어려워져 살 길을 찾아 일본이나 만주로 가려고 할 것이라 예상하며 즐거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조선 사람들의 고통이나 힘듦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벌 생각에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자, 자기 강론하여 설명한다는 뜻이죠. 강설에 열복하는 듯이 기쁜 마음을 복종하는 연애 옳지 하며 들어주는 것이 유쾌하기도 하고 자기의 견문은 자기도 만족한다는 듯이 또 한 번 깔깔깔 웃었다. 그래, 그렇게 모집해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자, 촌뜨기는 여기서 이 촌뜨기는 누굴까요? 바로 앞에서 등장했던 시골자입니다. 여러분, 촌뜨기라는 단어는요, 촌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단어입니다.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 내지 2원이니까 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령 방적 회사의 여공 같은 것은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제일 헐하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1원 50전으로 2원까지라오. 가령 지금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서 보구려. 2, 3, 4 동안 엽이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것 다 제하고도 1,300~400원 잘만 되면 근 2,000원은 간대 없는 것일게니 나도 맨 처음에 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해 갔지만
그때 500명 몰아다 주고 살살고로 남긴 것이 발굽의 근 1,000원이었고 둘째 번에는 올 가을에 800명이나 홋카이도 탄광으로 보내고 근 2,000원 돈이 들어왔다오. 자, 여러분 지금 이 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한두 명, 몇십 명이 아니었어요. 몇백 명씩을 갖다 팔았어요. 어디에? 홋카이도 탄광에. 여러분, 탄광은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도 힘들어서 일 못해요. 그래서 노동자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로 속이고 탄광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탄광 이야기가 얼마 전에 영화 나왔던 게 군함도죠. 그것도 탄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문학 작품 속의 내용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체적인 이 대화의 태도는 조선인을 물건처럼 이야기합니다. 물건처럼 말하며 모집 수익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죠. 즉, 조선인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 일본 사람의 대사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노동자 노집원이라는 자는 입에 침이 마르게 1,000원, 2,000원을 신이 나서 되뇌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에? 하면서 일평생 들어보지도 못하던 1,000원, 2,000원 소리에 눈이 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던 이 시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그 장대한 동색은 구리색이에요. 거구를 벌떡 일으켜 다시 욕탕 속에 출렁 집어넣으면서 만족한다는 듯이 또다시 말을 붙였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럼 공사 일들을 잘들 하나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것이 무엇 있소마네.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힘든 일을 잘한 데다가 이문이 헐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는 품삯도 많이 받고 일은 들어누워서 떡먹기라고 푹 삶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주는데야 제 아무런 놈이론 기손이 안 따라 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전차가 있는데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허락인 고사하고 굶어 돼진 다루기 하는 수가 있나. 하하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골자가 물어봤어요. 농군들 가서 일을 잘하나요? 했더니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것이 무엇 있소만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즉, 노동자를 넘기고 돈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죠. 이렇게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대사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대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태도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자, 처음에는요. 품삯도 많고 일은 들어누워서 떡먹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즉, 이게 바로 조선인들에게 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사자성어로 감언이설이라고 하는데요. 달콤한 말로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이 바로 감언이설입니다. 이렇게 감언이설로 꿰고 나서 처음에는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려가게 하고 빚까지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농민들은 굉장히 좋다고 따라 나서겠죠. 하지만 사실 이때 드는 비용들은요. 일종의 당겨 쓴 돈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 노동자 갔을 때 받는 돈을 미리 땡겨 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차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조선으로 돌아가겠소. 나는 일을 하지 못하겠소. 해도 안 된다. 너는 이미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려면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족쇄가 되어버려서 다시는 조선의 땅을 못 밟고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때에 쓴 비용은요. 일종의 당겨 쓴 돈입니다. 당겨 쓴 돈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차가 있는데 그야말로 동안에 든 취지 이런 식으로 술법을 써서 우리의 조선인 노동자들을 기만했네요. 자,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허락인 고사하고 굶어 돼진다고 해도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조선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즉, 무책임하고 악랄한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죠.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사들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이 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술까지 도도히 설명을 해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하면서 앉아있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벼랑간 욕객에 한때가 뒤밀어 들어오기에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며 몸을 훔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바로 앞에서 이야기 이 조선인들을 대하는 일본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농민들이 받고 있는 현실, 그다음에 조선 노동자를 어떻게 대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죠. 처음으로 들은 그 이야기들이 바로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22세 쯤 된 책상 도련님이 그때의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책상 도련님이라는 단어 뜻은 뭐예요? 책상에 앉아서 글 공부만 하여 세상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책상 앞에 앉아서 글 공부만 하는 세상 일 잘 모르는 사람, 그걸 바로 우린 책상 도련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나라는 인물도 책상 도련님에 지나지 않죠. 자, 이 책상 도련님이 그때 나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알게 되어 놀랍니다. 자신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자,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때, 사회가 어떠하니 이렇게 해봐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니 물론이다. 자신이 여태까지 한 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탁상공론의 뜻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탁상 뭐예요? 탁자에 앉아서 이야기 논하는 거죠. 현실성 없는 허황된 이론이나 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건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현실은 전혀 모르고.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공부 잘하나 얻어하였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포만의 비애를 호소할 따름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통해서 얻어온 이 자신의 지식들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1년 12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장을 실외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 자, 이게 바로 조선 농민들의 현실이죠. 굉장히 처참한 현실입니다. 참혹하고 처참한 현실이죠. 한의 말을 들을째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는 귀가 번쩍하였다. 너무 처참해서 이게 진짜 사실일까 할 만큼 귀가 번쩍했대요. 나도 8, 9세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들어본 일이 없었다. 자, 여기서부터 작은 따옴표는요. 이 나라는 인물이 쓴 시입니다. 시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갈라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의 부군을 한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니라. 자, 얘들아, 이 사람이 쓴 시는요. 흙과 농사를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은 실제 조선 농민들과 굉장히 관련이 없는 낭만적인 시죠. 조선 농민들의 실상과는 관계없는 굉장히 낭만적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즉 나라는 인물은 전혀 현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니까 시를 쓸 때 자기가 생각하는 농사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인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의미로 올 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신의 공상과 천려가 도리어 부끄러웠대요. 자,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봐봐.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게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 괄호 열어볼게요. 자, 조반 후에 낮잠을 위약이라는 고등 유미 자, 여기선 형광펜 밑줄 끄어야 될 것 같아요. 조반 후에 낮잠이라는 위약이라는 고등 유민 계급의 유행병에 걸릴까 보아서 자, 여기서 다 다른 색깔로 형광펜 다 그어볼게요. 자, 대패밥에 영경이나 쓰고 아침 저녁으로 호미를 붙잡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이 사람은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서 취미로 농사를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건강을 너무 이상하다. 건강을 염려하여 취미로 농사를 하는 것. 이것과 현실의 농민들의 모습은 다르죠.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이 아니란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저러나 자 어디 1년 12달 우마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 죽을 얼굴에 붓는 것도 시일까? 자 여기까지 붓는 것. 이거는 현실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중노동으로
시달리면서 얘들아 농사일이에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1년 12달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만큼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굶주림도 못 벗어나요.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농민의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현실을 알기 전에 생각했던 농사와 현실을 알고 나서에 대한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 스스로 시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합니다. 내가 과연 쓴 이게 시가 맞을까?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요. 자, 그들이 삼복에 끓는 햇볕에 손등을 대면서 호미 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림뿐이다.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를 때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10방울의 땀과 100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이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얘들아, 누구 입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죠.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 주림만이 무엇보다 확실한 그의 받을 품삯이다. 얘들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배부른 건 일본이고 주림, 굶주림을 받는 게 그가 농민들이 받는 유일한 품삯이래요. 자,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처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드러나죠. 여기까지 위기의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위기의 내용 끝이 났고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나는 관부 연락선의 안에서 일본인들이 대화를 듣고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위기 1의 내용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기 2, 위기 3, 그 다음에 제가 결말 부분까지 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날이니까 수업을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 이 소설이 사실주의 소설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인 나라는 이인하가 여러형 구조에서 식민지의 현실을 알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는다 고생 많으셨어요. 만세전 1번 동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